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들이 사는 법을 아십니까? 통장 잔고는 0원인데 한 달 월세로만 1200만 원을 꼬박꼬박 내는 기이한 삶말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서너 달치 월급이 단 하룻밤의 잠자리 비용으로 증발하는 곳. 서울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그 두꺼운 철문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연극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단돈 1만 원도 없다며 읍소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는 매달 중형차 한 대 값을 지불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제학적으로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자산 은닉의 성체를 쌓고 있는 겁니다. 징수팀이 벨을 누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숨죽인 정막뿐이죠. 안에서는 모니터로 밖을 내다보며 폭풍 전야의 고요를 즐기고 있을 겁니다. 160억 원이라는 체납액은 누군가에겐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이 집 주인에게는 그저 안 내고 버티면 그만인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체납은 곧 국가의 시스템을 무임승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낸 성실한 세금이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 때 이들은 그 안전망 뒤에 숨어 호의호식하며 시스템의 허점을 비웃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상주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이곳에는 역설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비겁하게 숨어든 도망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열쇠업자가 등장합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하겠다는 최후통 첩이죠. 철컥거리는 금소금이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 안에서 버티던 체납자의 심장은 어떤 박자로 뛰고 있었을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라는 공무원의 외침은 허공을 맴돌다 사라집니다. 드디어 굳게 닫혔던 철문의 걸쇠가 하나둘 풀리고 틈새 사이로 화려한 조명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징수팀을 맞이한 건 공포에 질린 체납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태연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눈빛이었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수석 분석가인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치된 어떤 물건들의 배치 상태였죠. 이건 단순한 부자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징수팀이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 모든 것을 남의 것으로 위장해둔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160억을 안 내고 버티는 자의 여유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가 당당하게 내민 1억 5천만 원의 수표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징수팀의 시선이 거실 한복판이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의외의 장소로 향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맙니다. 과연 그가 목숨보다 아끼며 숨기려 했던 그 장소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드디어 굳게 닫혔던 성체의 문이 열리고 15년차 분석가인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역설의 전시장이었습니다. 1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체납자가 거주하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죠. 거실 한복판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가구들이 질비하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들은 마치 백화점의 쇼윈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하게 1억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밉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걸로 세금을 내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160억이라는 거대한 체납액에 비하면 고작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국가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고도의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한 셈입니다. 하지만 징수팀의 페테랑들은 그의 오만한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어냈습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가 자신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집도 저 가구도 명품백도 제 것이 아닙니다. 법인 소유거나 지인의 물건이죠. 본인은 소유하지 않되 모든 혜택을 누리느니 유령 같은 지배력이야말로 고액 체납자들이 국가 시스템을 비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산을 본인 명의에서 분리해 파편화하는 순간 법적인 추적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설계한 무소유의 감옥 안에서 가장 화려한 무임승차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평정을 유지하던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징수팀원들이 장갑을 끼고 집안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침대 및 소파 사이 심지어 주방의 양념통 뒤까지 추적 불가능한 현금을 찾기 위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다 허탕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비웃듯 말하지만 정작 징수팀이 안방에 평범해 보이는 붙박이장으로 다가서자 그의 발걸음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거긴 제 개인적인 공간이라 절대 안 됩니다.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아선 이유는 단지 프라이버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얇은 합판문 뒤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진실의 뭉치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징수팀이 남자의 저항을 뚫고 붙박이장 문을 세차게 열어젖히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낡은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5만 원권 다발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있는 검은색 가방,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의문의 금고 하나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금고를 확인하던 징수팀원이 이건 좀 이상한데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금고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돈다발만이 아니었습니다. 160억 자산가가 이토록 처절하게 숨겨야만 했던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과 관련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 서류들에 적힌 이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한 장의 종이가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남자의 멘탈을 순식간에 붕괴시켰을까요? 이제부터 그 잔혹한 가면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15억 원이 지방세와 150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남자의 여유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다발로 쏟아져 나오고 그 합계만 무려 3억 5천만 원. 일반적인 가게라면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거금이 안방. 붙박이장 구석 낡은 가방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주목한 지점은 바로 이 현금의 침묵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굳이 실물 화폐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국가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죠. 추적이 불가능한 칠작전 같은 은닉 자산이 사실은 우리 이웃의 안방, 장롱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현금 뭉치 사이에서 삐져나온 법인 인감과 타인 명의의 계약서들이었습니다. 1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남자가 어떻게 월세 1200만 원의 호사를 누릴 수 있었는지 그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단 1원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우량 자산을 유령 같은 법인 뒤로 숨겨두었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라 법인 운영비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소유와 사용을 철저히 분리해 법망을 비우는 자산의 요새와 전략. 이것은 단순한 체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징수팀이 현금을 압류하기 시작하자 남자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쓰러집니다. 혈압이 올라서 못 살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급기야 공무원들을 향해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내죠. 160억이라는 거대한 체납액에 비하면 고작 3억 원 남짓한 돈이지만 자신의 성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소위 효과 엔다우먼트 이펙트가 극에 달한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노란 현금. 다발들이 가방에 담길 때마다 그가 쌓아온 가짜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립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듯 했지만 징수팀장의 시선은 거실 창밖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 밑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2대, 저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펄쩍 뛰며 말합니다. 그건 지인이 잠시 빌려준 차라고요. 하지만 징수팀이 건네받은 스마트키는 그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견인차를 기다리던 징수팀원 한 명이 다급하게 무전을 보냅니다. 팀장님, 이 차 트렁크 안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럭셔리 세단의 트렁크 안에 숨겨져 있던 3억 현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또 다른 거대 체납자의 꼬리를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소름 돋는 연쇄 추적의 서막이 열립니다. 지하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견인차의 쇠사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남자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럭셔리 세단의 트렁크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징수팀원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3억 5천만 원의 현금 뭉치보다 더 정교하게 숨겨진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이 남자가 단순한 체납자가 아니라 국가의 조세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기만해온 설계자였음을 증명하는 치밀한 장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경제 분석가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세밀하게 쪼개고 타인의 명예 뒤로 숨어드는 이른바 그림자. 경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죠. 그 장부 안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파지사장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흘러간 자금의 흐름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이 빌려준 차라던 남자의 변명은 단숨에 무력해집니다. 본인의 이름으로는 단 한 대의 차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수억 원대의 외제차 여러 대를 리스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마음껏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액 체납자들이 말하는 무소유의 역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자원을 통제하며 호의호식하는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것이죠. 징수팀이 서류 가방을 압수하려 하자 남자는 이제껏 보인 적 없는 처절한 표정으로 가방을 붙잡습니다. 그건 제 사업 기밀입니다. 가져가면 고소할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160억 원이라는 체납액 앞에서는 그 어떤 기밀도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수석 분석가로서 제가 보기에 그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돈을 뺏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축해놓은 가짜 신분의 네트워크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였죠. 껍데기뿐인 부의 성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는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징수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듯했지만 압수한 서류 가방의 맨 뒷장에서 징수팀장의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 한 장이 발견됩니다. 그 사진 속에는 이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또 다른 낯익은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징수팀이 수년간 추적해왔지만 단 한 번도 거처를 파악하지 못했던 전설적인 고액 체납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 속 배경을 유심히 살피던 한 팀원이 소리칩니다. 팀장님, 여기 사진 배경에 찍힌 이 독특한 문양의 대문.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요? 과연 사진 속 대문은 어디로 연결되는 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160억 체납자가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파트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넘어 더 깊고 은밀한 탈세의 지하 세계로 연결됩니다. 사진 속 대문의 독특한 문양을 추적하던 징수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 숨겨진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빌라였습니다. 160억 체납자가 그토록 처절하게 숨기려 했던 비밀 파트너의 은신처죠.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들의 공생관계입니다. 서로의 자산을 교차로 명예 신탁하고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채무 관계를 만들어 국가에 압류. 자산 목록에서 서로를 지워주는 지능적인 품앗이 탈세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남남이지만 장부 속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묶여있는 셈이죠. 배를 누르자 이번에도 역시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수팀은 이미 학습했습니다. 이 정적 뒤에 숨겨진 것이 공포가 아니라 집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을 증거인멸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15년차 분석가인 제 눈에는 이 굳게 닫힌 문이 단순한 나무 판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문이 부서지듯 열리는 순간 집안에서는 비명 섞인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이닥친 징수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 밖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사가 차려져 있고 집주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전세금 낼 돈도 없고 그쪽이 찾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징수팀의 시선은 주인의 입이 아닌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여행용 트렁크에 꽂힙니다. 집주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트렁크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징수팀원이 다가서자 그는 갑자기 트렁크 위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에요. 절대 못 열어줍니다. 그가 유품이라며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낡은 트렁크. 과연 그 안에는 정말 어머니의 추억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160억 체납자와 연결된 검은 돈의 종착역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징수팀이 남자를 강제로 떼어내고 트렁크의 지퍼를 천천히 당기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렁크 안에서 나온 것은 돈다발도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의문의 체크카드와 낯선 이름들의 신분증 뭉치였죠. 도대체 왜 이 남자는 타인의 신분증 수백 장을 보물처럼 모셔두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신분증들이 가리키는 진짜 몸통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수백 장의 신분증과 체크카드가 쏟아져 나온 트렁크 안은 그야말로 유령들의 도시였습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국가의 감시망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망명지였습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이나 연락이 끊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수백 개의 계좌를 쪼개고 그 안으로 자산을 잘게 나누어 흘려보냈습니다. 소액으로 분산된 돈은 금융당국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유유히 빠져나갔고 체납자는 이 유령들의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며 마치 본인의 돈인 양 당당하게 긁고 다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자금 세탁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지능적 은닉 수법입니다. 현장에 있던 징수팀원이 카드를 하나하나 단말기에 대조해보자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집니다. 이건 실종 신고된 사람 명의인데요. 이건 이미 폐업한 법인 카드고요. 남자는 그제야 유품이라던 트렁크를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굽니다. 본인의 이름으로는 단 1원의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신분 뒤에 숨어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인프라와 혜택은 공짜로 누려온 셈이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낄까요? 수석 분석가인 제 가슴 한구석에서도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징수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장의 카드 중 유독 사용 흔적이 많은 보라색 카드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최근 결제 내역을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매달 일정 금액이 강남의 한 고급 실버타운으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징수팀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을 거부합니다. 본인의 호의호식도 모자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가족의 노후까지. 국가의 눈을 피해 설계해둔 치밀한 시나리오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징수팀장이 보라색 카드를 높이 치켜들며 말합니다. 이 카드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번 작전의 종착역이겠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버타운의 입주자 명단을 확인하던 팀원이 갑자기 모니터를 돌려 팀장에게 보여줍니다. 명단 맨 윗줄에 적힌 이름, 그것은 160억 체납자의 이름도 사진 속 파트너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징수팀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청렴의 상징이라 불리며 존경받았던 의외의 인물과 연관된 이름이었죠. 과연 그 실버타운에 숨겨진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탈세. 네트워크의 끝에는 어떤 상상도 못할 배우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최종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보라색 카드의 결제 내역을 따라 도착한 강남의 한 고급 실버타운. 그곳은 화려한 로비와 정갈한 조경으로 가득한 노년의 평온함이 돈으로 환산되어 팔리는 요새였습니다. 15년차 경제 분석가인 제 눈에 이곳은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 자금이 효도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합법적인 서비스로 세탁되는 완벽한 자금의 안식처였죠. 징수팀이 관리실을 급습해 입주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현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명단 맨 윗줄,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형 호실에 등록된 이름은 체납자. 본인도 그의 파트너도 아닌 80대 노모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석 분석가로서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이름 옆에 적힌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징수팀 내부에서도 청렴함의 상징이라 불리며 고위직까지 지냈던 한 전직 간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설마 퇴직한 그분이 이 거대한 탈세 네트워크의 고문 역할을 했던 건가요? 팀원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던 칼날이 퇴직 후에는 그 칼날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방패가 되어 있었다는 이 참혹한 가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온 공정의 시스템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징수팀이 노모가 머무는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금박을 입힌 가구들과 수입산 도자기들이 질비했고 벽면엔 유명 작가의 진품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160억을 체납해 가난을 호소하던 남자의 어머니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0.1%만이 누릴 수 있는 극상의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준 돈으로 정당하게 들어온 곳인데 왜들 이러세요? 노모의 고함 뒤로 구석방에서 황급히 서류 가방을 챙겨 빠져나가려던 한 남자가 붙잡힙니다. 그는 바로 160억 체납자의 진짜 몸통이자 전직 징수 간부의 조카였습니다. 이건 집안일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설계해놨으니 돌아가시죠. 그는 여전히 비웃으며 법망의 허점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수석 분석가인 저는 그의 가방 틈새로 삐져나온 어떤 장부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금 흐름도가 아니었습니다. 징수팀의 단속 일정과 압류 피하는 매뉴얼이 상세히 적힌 내부 정보가 유출된 증거물이었죠. 그 장부를 후어보던 징수팀장의 손이 멈춥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다음 달 압류 대상. 리스트에 빨간 펜으로 크게 X표가 쳐진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오늘 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징수팀장 본인의 이름이었죠. 도대체 왜 징수팀장의 이름이 탈세범들의 장부에 올라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준비하고 있던 마지막 역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최후의 결판만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빨간색 X표와 함께 적힌 장부를 본 징수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15년차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목격한 이 장면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 국가의 공권력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시스템 해킹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쫓는 추격자의 약점을 파헤쳐 역으로 덫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징수팀장의 가족관계, 최근의 대출 내역, 심지어 아이의 학교 위치까지. 적힌 그 장부는 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